보니까 이거 진짜 이게 최고다, 압도적이다. 피라미드죠.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데 거기다가 KTX가 뚫리면서 더 공간이 압축되는 효과가 생겼어요. 근데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게 되면은 그런 제로섬 마인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유튜버들의 유튜버. 네. 직업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건축학과 교수님이시자, 네. 건축사무소 대표님이시자, 네. 작가이시자. 이번에는 공간인간, 공간인간이라는 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을류 출판사에 좀 부탁을 해서 책을 몇 개 좀 제가 땡겼습니다. 그래서 댓글 써주시는 분 중에 저희가 선발을 해서 한 3분 정도께 저희가 책을 보내드릴게요. 오늘 유현준 교수님과의 대담, 저도 많이 또 이제 기다렸던 날이어가지고. 근데 그 책 제목에도 그렇고 네. 항상 공간 네. 이런 거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제 관심사기도 하고 예. 제가 제일 그냥 학창 시절부터 건축가다 보니까 공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3가지가 시간, 공간, 인간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건축가는 주로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하면서 시간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제가 하는 모든 경험과 생각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쓴 책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인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의류문화사에서는 앞으로 2번째 책을 낼 때에는 도시란 이름을 넣자 계속 그랬어요. 그쪽으로 스페셜티를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시는 너무 건축과 제가 관심사로 가지는 분야의 너무 한 부분이어서 도시도 있고 건축도 있고 공간도 있고 사실은 또 인터넷 공간에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라는 키워드로 할 때 제일 많이 커버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뒷부분에도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결국은 이 공간 안에서 뭐 창의성이 나오기도 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네. 하고 생각도 네. 발현이 되기도 하고, 특히 책에서 호모 스파티움이라는 네. 별칭을 제안을 하셔서 이거 교수님이 만드신 네, 만든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책 제목을 스파티움으로 할까 했었어요. 좀 있어 보이려고. 호모 사피엔스처럼. 네. 예. 근데 너무 사피엔스 짝퉁 같아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예. 뭐 하다가 보니까 인간 공간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훨씬 더 그 사이 간자. 그래서 일부러 표지에다가 한자도 넣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간자. 한 50%의 글자를 공유한다. 인간하고 공간하고가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공간 인간이라고 번역을 해서 썼죠. 호모 스파티움은 공간을 잘 이용해서 발전하고 진화하는 인간이라는 네, 맞습니다. 뜻이죠. 네. 건축을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라고 표현을 해야 네. 될까요? 그런 네. 식으로 많이 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벽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되죠. 아하. 근데 벽에만 둘러싸여 있으면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니까 교도소 같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창문을 뚫죠. 네. 그래서 바깥도 보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게끔. 그리고 오가기 위해서 문도 뚫고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계단도 만들고. 건축의 모든 요소들은 사실 나와 주변 사람들, 나와 주변 환경들 하고의 관계를 계속해서 조율하는 그런 장치라고 봐요,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건축물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창문, 문, 계단이라는 게 그런 관계성을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의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네. 인류가 공존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후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뭐 구상을 해서 만든 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보시면은 그 단계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데 네.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축 요소라고 보는 게 저는 벽이고요. 보호를 위해서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괴베클리 테페 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계단이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각 시대마다 부각돼서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경험적으로 쌓이면서 어떤 때는 계단이 크게 만들어지면은 지구라트 신전이 되는 거고, 네. 그게 작게 만들어지면 주택에 있는 계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쓰면서 그 빅데이터가 모이면서 아하. 여러 가지 인간들이 이제 이럴 때 이런 걸 쓰고 이럴 때 저런 거 쓰고, 근데 건축가들이 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디자인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선험적, 체험적으로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고, 네, 높이 있는 곳을 또 우러러 보게 되고, 네, 그렇죠. 그 자체가 건축으로 또 발달을 하게 네, 되고. 네. 그 책에서도 로마 제국이랑 몽골 제국의 어떤 지속성의 네. 차이도 건축에서 걸렸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잘 이용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도로도 잘 뚫고, 그걸 통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정복지에다가 두면은 그 정복당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로마 제국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몽골 제국은 반대로 유목민족이니까 건축물을 거의 남기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정복하고 텐트 치고 살다가 철수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의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통치의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을 통한 통치의 시스템들을. 그러다 보니까 철수하고 나면은 금방 붕괴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축물 자체를 통치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는 네. 거고 그거 그렇죠. 가지고 경외감을 주기도 하고 네. 압도적인 경외감. 그렇죠. 감히. 내가 보지도 않은 건물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으로 옮기면서 거기다가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 엄청난 성소피아 성당을 짓잖아요. 네. 근데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목민족이니까 네. 텐트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서 한 번도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이슬람 사원들은 다 하기야 소피아로 만들잖아요. 모양 자체가 비슷하게.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고대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고 시작은 고인돌부터. 네네네. 맞습니다. 고인돌도 크기에 따라서 네. 개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책에서도 뭐 지구라트도 마찬가지고 피라미드도 그렇고 네. 만리장성 등등 여러 가지 언급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뭐 높이 뭐 그래서가 아니라 권력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뭘까? 이거 진짜 이게 최고다, 압도적이다.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 예. 피라미드죠. 규모로 봤을 때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잠깐 얘기했던 거가 다른 어디서 살 것인가에도 얘기했고 그 사람이 건축물을 만드는 자의 권력을 보여주는 방식은 만들기 어려울수록 그런 거거든요. 잘 보여주는데 제일 만들기 어려운 거는 무거운 건축물을 만들 때 만들기 어려워요. 돌덩이 무거운 돌덩이를 높이 쌓으면은 그만큼 중력을 거슬러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돌이 높이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게 위치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 물리 시간에 높은 위치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그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많은 운동 에너지를 써야지만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같이 그 많은 돌을 그렇게 돌무더기를 쌓으려면은 엄청나게 중력을 거스르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인력으로. 네, 인력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엄청난 권력자인 거죠. 근데 역사를 봤을 때 제가 한번 다 계산을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다 계산했을 때 피라미드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만리장성도 되게 압도적이거든요. 네. 근데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만리장성이 2점 몇 배가 더 높아요. 그 에너지 총량으로 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다 합치면. 네. 근데 실제로는 진시황제가 그 만리장성을 만들 때에는 기존에 있었던 성들을 연결해서 완성을 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되게 증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진시황제가 실제로 건축을 했던 양은 피라미드하고 비슷할 거라고 봐요. 피라미드 한 개하고 네. 그 제일 큰 기제의 피라미드하고. 그래서 둘이 되게 비슷한데 이제 압도적으로 피라미드는 한 포인트에서 그게 보이잖아요. 예. 만리장성은 몇백 킬로, 몇천 킬로를 가야지만 다 볼 수 그렇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피라미드를 만든 지도자가 가장 압도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시엔 그 주변에 그만큼의 큰 돌덩이도 없었다고 하고. 네.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일강 상류에서 그 돌을 띄어갖고 와서 그거를 더 사람이 밀어 올려가지고 그게 또 대단한 게 돌 하나의 크기가 되게 크기 때문에 대단한 거거든요. 또 하나 대단한 거는 그 쌓아 올린 피라미드 돌의 규격이 비슷한 게 또 대단한 거예요. 그게 몇 톤 되는 돌이 규격이 비슷하지 않고 그냥 각기 모양이 다른 돌을 쌓았다면은 상대적으로 더 쉬웠을 거예요. 작은 돌로 쌓았어도 쉬웠을 거고. 근데 이걸 큰 덩어리 돌이고 규격도 비슷하다. 그럼 채석장에서 돌을 띄어갖고 올 때 갖고 와서 잘라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버리는 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부어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이 하나만 하더라도 뭐 진짜 몇 톤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강에서 뭐 배로 이렇게 네. 띄워서 왔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또 어렵고요. 네. 그 피라미드가 지어진 그 땅에서는 대부분 다 그냥 흙과 모래로 돼 있는 지역이니까 네. 거기다가 그걸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딴 데서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신기한 거는 나일강 범람했을 때에만 지어요. 왜냐하면 채석장이 몇천 킬로 떨어진 강의 상류에 있으니까 그 나무로 만든 뭐 혹은 지푸라기로 만든 배에다가 그거를 얹으면은 얘가 가라앉잖아요. 네네. 가라앉으니까 수심이 깊어야지만이 나를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수심이 깊으려면은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만 할 수 있고 그럼 범람했을 때 끌고 와서 돌을 내리면은 딱 그게 그 물가에서 가까운데 피라미드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범람했을 때 농사를 못 짓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농한기 때 거기 인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뉴딜 정책처럼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이제 노동력을 더 이제 일으켜서 네, 그렇죠. 농사가 좀 잘 안 될 때 오히려 네,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농사 어차피 나이강 1년에 한 번씩 범람하고 범람했을 때에는 농사 못 지으니까 그때 이런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막 노예를 데리고서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유적들을 보면은 마을이 몇 개 3단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 교대로 일을 했을 것이고 그때 그 증거가 특별한 거가 뭐 뼈가 부러졌는데 그 뼈가 부러진 거를 치료했던 그 의료 시술의 방식이 동시대에 그 왕족들이 받았던 의료와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뼈를 접골한 흔적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 인부들. 네, 그 시대 인부들의 그 뼈를 보면은 공사하다 다친 뼈 부러지고 다친 사람들을 네. 치료를 할 때 왕족들하고 같은 등급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노예였다면 그냥 버렸겠죠. 근데 다 치료를 해주고 했다는 거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노예를 학대하면서 만든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자분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피라미드. 그 나일강 상류에다 만든 것도 아니고 네. 굳이 하류에 그쵸. 사막에 굳이 그걸 끌고 와서 대단합니다. 그게 또 그만큼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네. 하고. 근데 이게 사실 건축물이 권력을 상징한다라는 거 현대 사회에서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요. 어느 사회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인류사에서는 항상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대기업 사옥도 그렇고 그렇죠. 큰 교회들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인간의 본성에 본성이라고 가까운 봐요. 걸까요? 뭐 우리가 뭐 등산 가도 다 돌탑 쌓고 있고 그래서 어렸을 적에도 다 두꺼비 집 짓는 장난하고 항상 인간은 뭔가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건축을 통해서 그게 들여다보면서 네.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편견이 없어야 되는데 그 편견이 없으려면 가장 본능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의 본능은 모든 사람들 동서고금 뭐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거 없이 다 공통분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서로 알고 이해하면은 훨씬 더 상대방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많은 얘기들은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다. 뭐 숨어서 훔쳐보는 거 좋아하고 딴 사람 내려다보는 거 좋아하고 뭐 엄청나게 거대한 무거운 건축물 볼 때는 경외심이 드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편 타당한 어떤 룰인 것 같거든요. 교수님이 그 책에서도 표현해 주신 거 보고 제가 보통 이제 직원들하고 네. 회의할 때 네. 8명 앉는 책상에 이렇게 네네. 이렇게 앉거든요. 예. 그러다 끝에 한번 앉아봤어요. 네. 아, 권력감이 느껴지던데요. 그렇죠. 그럼요. 책 보고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두꺼비 집 말씀하셨는데 어릴 적에 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커서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는 게 되고 네. 이제 얼죽신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참 인간의 본성 속에서 다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권력도 권력입니다만 이 부동산이라는 한정적인 자원이 결국 네.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용이 되고 때로는 그렇죠. 활용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현대사회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 네. 아파트의 이름 혹은 위치, 가격이 네. 씁쓸하게도 현대사회의 권력이 됐습니다. 어디 사세요? 이게 이제 그쵸. 결국은 네. 모든 거를 다 많은 부분을 설명하게 하죠.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 게 좀 심하긴 하죠. 어느 동네에 몇 평짜리 사느냐 그걸로 다 이렇게 많이 판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만 물어보면 대략의 자산 수준, 네. 어느 아파트만 물어보면 대략의 가격과 그렇죠. 형태.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학교 어디 나왔느냐를 네. 보고 그 사람의 그레이드를 매겼고 나중에는 네. 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보는 게 되게 불편한 질문이 됐듯이 네. 좀 있으면 네.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이 지금 되게 실례예요. 예. 이미 누구한테 어디 사세요라고 물어보는 거 자체가 사실 저는 요즘에 안 물어봐요. 너무나 많은 걸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까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보면 세계에서 상위 10% 안에 잘 사는 건데 그럼요. 네. 이 안에서도 그냥 태어났는데 지방 어디, 네. 태어났는데 서울 어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회가 주거 환경이 너무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다양성이 많아졌다면은 그러면은 좀 이런 게 없어졌겠죠.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의 사는 집이 거의 60% 이상 아파트에 사니까 다 그 사람 집이나 내 집이나 다 똑같은 모양이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차이 나는 건 동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건 너 얼마짜리 집이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정량화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을 표현할 때에도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30평 이상 집에 살아야 되고 차는 몇이지? 2000cc 이상 차를 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네. 정량화된 지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게요.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유독 심하죠. 그게
그게 다양성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이 다양성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빠르게 발전해야 되다 보니까 표준화와 대량 생산을 해서 다양성이 없었고요. 표준화 모델을 만들면서 대량 생산하니까. 두 번째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기후대가 다르면 다양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 뭐 미국만 하더라도 동부와 서부는 기후대가 다르잖아요. 하다못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남북 방향 길이보다 4배 정도 길어요. 그러니까 오키나와하고 저 삿포로하고는 기후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기후대가 다르니까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건축의 형태도 양식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작습니다. 더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데 반토막 났는 데다가 거기다가 KTX가 뚫리면서 시간거리가 단축이 되니까 더 공간이 압축되는 효과가 생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차이가 거의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반나절 만에 부산으로 임장 갔다 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하이퍼루프인가요? 뭐 그것은 생기면은 뭐 18분 만에 간다잖아요. 서울 부산을.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하나의 도시죠.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참 그 김경일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 말씀해 주신 적이 있네요.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날씨 일기예보 볼 때 깜짝 놀라요.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라고. 네, 그렇죠. 그게 사실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이제 이 제로섬 게임의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파일을 갖고서 내가 많이 가지면 저놈이 적게 갖고 내가 적게 가진 건 저놈이 많이 가져서고 이게 사실은 북쪽으로는 막혀서 진출을 못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잖아요. 거의 섬이랑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게 되면은 그런 제로섬 마인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만 하더라도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항상 바다로 진출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온 전 세계의 바다가 다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까지 와서도 도자기 사가지고 유럽에다 갖다 팔고 뭐 주식회사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공간의 바운더리는 전 지구적으로 커버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전 지구의 바다죠. 그 마인드와 우리는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업경제였고 조선시대까지도 그러니까 계속 이 땅으로만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아주 지극히 제로섬 게임의 마인드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그나마 좀 깼다고 생각되는 때가 70년대에 우리가 중동으로 노동자들이 진출하면서 그다음에 뭐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수출하면서 우리 물건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무역을 하는 공간이 확장돼서 공간의 개념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죠. 근데 그런 뭔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마인드는 항상 이 한반도의 반쪽에 갇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깨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네덜란드는 이제 육지로 연결이 돼 있고 하천을 강을 통해서 또 이제 다른 나라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육지는 막혀 있고 수출을 하는 것도 이제 수출 기업에 좀 국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을 많이 하고 무역도 많이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게 해양 국가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제가 왜 우리나라는 왜 바다로 나갈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양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있는데 거기서 제일 가깝게 나갈 수 있는 데는 서해안인데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조수간만의 차가 엄청 심한 데이기 때문에 바다로 무역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청해진인가요? 장보고가 활동했던 데가 그 저쪽 완도 이쪽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남해의 어떤 큰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주를 수도로 뒀던 통일신라만 하더라도 상당히 해양 국가의 면모가 좀 있었거든요.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교역도 많았고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석굴암을 보면은 판테온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판테온하고 석굴암이 거의 디자인적으로 똑같다. 돌로 만들어진 도움 건축이고 판테온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그러한 건축 양식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 700년 정도 뒤에 지어졌거든요. 600 몇십 년 뒤에. 그러니까 통일신라는 유럽 쪽에서 오는 문화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해양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았던 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고려 때 개성으로 옮기고 한양도 계속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국가로 진출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좀 아쉬워요.
그러면 행정수도를 세종시가 아니라 어디 부산이나 그러니까 저는 진짜 포항이나 울산이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빨리 통일이 돼서 아, 예. 그냥 서울 평양을 묶어서 메갈로폴리스를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야, 이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재밌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왜 다양성이 없을까, 획일화되어 있을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기원, 지리적인 것, 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공간이라는 것으로 네. 남아 있는 거고요.